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상황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상황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차. 이런 차가 만약 앞에 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나기 십상 아닙니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현재 우리 경제를 운전하고 있는 정부가 지금 딱 이런 식으로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 기업들은 멀미가 심해 토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고요. 자칫 앞차나 뒷차와 연달아 부딪히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딱 이런 짝이라는 겁니다. 말다 행다를 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운전을 강행하는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지 눈치채신 애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많으니까 멀미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나온 발표, 이 발표도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강행하는 그런 위험한 운전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다들 들으셨겠지만 원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죠. 2단계 스트레스 DSR. 근데 이거를요, 돌연 2달 미룬다고 발표한 거예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가계대출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이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 올 초부터 진행해 와서 벌써 1단계는 시행됐고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겨우 일주일 앞두고 이걸 미룬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동호회 체육대회 일정도 일주일 전에 이거 바꾼다 하면 그 동호회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 이거 왜 바꿔? 나 약속 다 빼놨는데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동호회장 테러 당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특히 2단계 스트레스 DSR 이거 직접 실행해야 되는 은행들 바로 다음 주부터 시행이니까 지금 한참 준비 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맞춰 시스템도 점검해야죠. 그리고 은행원들, 창구 직원들 교육도 해야죠. 엄청 바빴는데 갑자기 이게 올스톱이 됐다는 겁니다. 많은 은행들 지금 내부 공문을 통해 7월 1일 시행 안내 사전 예고까지 이미 마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미룬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딱 2달만 미루는 거다. 9월에는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근데 이 얘기 들은 은행원들 꽝 끼지 않을까요? 9월에는 또 다른 핑계로 연기할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네. 정책의 신뢰가 이렇게 없어서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네. 이거 당겨진 일정 맞춰서 빚을 냈던 분들도 깝깝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돈 빌리신 분들, 차주들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스트레스 DSR 2단계,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요 설명은 넘어가고요. 요게 시행되게 되면 가장 결정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출 꼭 필요한데 미리 대출을 땡겨 받으신 분들 꽤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요 땡겨 받았는데 이게 2달 미뤄졌어요. 그럼 나중에 받았어도 되잖아요. 괜히 이자만 더 나가게 된 셈이라는 거죠. 특히나 얼마 전 방송에서도 살펴봤듯이 은행들이 특판으로 지금 고정형 주담대 금리 대폭 내리고 있잖아요. 천천히 받았으면 더 유리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한다. 이 정부 말을 믿은 내가 잘못이래. 자신을 탓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왜 갑자기 그것도 겨우 일주일 앞두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미뤘을까? 여기서 행간을 읽는 능력이 필요할 듯해요.
그래서 이 행간을 읽는 방법, 지금부터 3단계에 걸쳐서 이번 사태 파장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하나하나씩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 금융위는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번 연기에 대해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위 관계자가 언론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함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다. 고 DSR 차주들의 최대 함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 그래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일주일 앞두고. 뭐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근데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아예 없다. 상관관계 제로다. 라고 얘기하기엔 힘들겠지만 절대 크지도 않잖아요. 아니, 지금처럼 내수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자영업자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게다가 PF 시장이 연착륙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요, 연착륙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이 건설업 회사들의 폐업 신고 공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를 낸 종합건설사가 몇 곳인 줄 아세요? 무려 240곳입니다. 이 수치는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예요. 근데 이걸 연착륙이라고요? 240이라는 숫자와 연착륙이라는 용어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위험에 빠진 건설사들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폭발하건 말건 그건 다 상관없고 건설사들부터 살려라. 건설 일병 구하기 뭐 이거에 나선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뭐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더 이상한 것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멘트 전해드렸잖아요. 고 DSR 차주들의 최대 함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 DSR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신 분 계십니까? 이거 다 알지 않나요? 이미 한도까지 다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너무 많은 빚을 내서 자칫 빚을 못 갚을 가능성 이게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은 이런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건데 이를 미룬다? 그러면 이 빚을 못 갚을 가능성도 있는 고위험자들 빚내는 거 정부에서 계속 방치하겠다. 이런 얘기랑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도 될까? 뭐 경기가 좋고 연체율이 낮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짚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 연체율이 치솟아 난리가 났습니다. 제1금융권은 물론이거니와 그나마 안전하다는 제1금융권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특히 신협 같은 경우 와 이게 수치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 기준 연체율이요 6% 후반대라는 거예요. 아니 2%만 넘어가도 난리가 나는데 6% 후반. 근데 숫자도 정확히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수치마저 지난해 말 3.63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수치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 당국이 검사, 신협 이거 대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연체율 관리 제대로 하는지 검사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있을 정도예요. 아니 근데 연체율 6%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신협만이 아니죠. 저축은행들 여기도 지금 연체율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런 자료가 있네요. 올 들어 상반기에
매각을 추진하는 부실채권 규모. 이 매각을 추진하는 부실채권. 이거 빚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채권, 이거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1조 4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축은행만요. 이런 상황에서 고 DSR 차주들에게 대출을 계속 내주라.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힌 정책 아닙니까? 그러게요. 너무 아마추어 같아요.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언론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 대출 증가 원인의 대부분이 담보대출이고 부동산 가격도 코로나 이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는 가계에 2달 동안 더 빚내라고 부추기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뭐 저희랑 똑같이 비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에서는 가계대출 급증 위험하다. 뭐 지난해 말부터 계속 경고해 왔잖아요. 그래서 대출 줄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뒤로는 빚내서 집사라 2 이거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왜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빚내서 집사라 2를 부추기고 있을까요? 여기에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부 그리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왜 이 얘기까지 하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계부채 줄이겠다 정부가 앞에서는 언론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뒤로는 엄청난 돈을 풀어내고 있죠. 그래서 빚내서 집사라를 꼬시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지난해 40조 원이 넘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것 때문에 집값이 들썩인다 얘기가 언론을 향해서 많이 나왔죠. 근데 올해는 27조 원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것도 쏟아 부었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들은 집값이 뛴다. 아, 다시 거래량이 회복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찾아보면 아직도 거래량이 2천에서 3천 건. 그리고 지금 늘어나봤자 5천 건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집값도 살짝 반등하는 데 그쳤어요. 그러자 정부는 또다시 종부세를 폐지해주겠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아, 이거 27조 원. 이거 가지고도 안 돼. 기준도 완화해주겠다. 이런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불고 이게 활활 타오를 줄 알았는데 이게 불씨가 꺼질랑 말랑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언론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 도배된 부동산 관련 기사 보면 아유 그렇지 않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상승 거래가 어디서 터졌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일까요? 재미난 자료가 있어요. 직방이라고 있잖아요. 프롬테크 기업. 여기에서요.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지금 다른 데는 모르지만 서울은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간다고 언론들이 얘기했었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을 조사해 봤대요. 근데 43.64%.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이걸 대거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 봐라. 상승 거래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진짜 부동산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그 다음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이 직방의 자료에 나와 있어요. 상승 거래 비중이 43.64%. 거의 57% 가까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요. 하락 거래 비중이 42.6%나 돼요. 상승 거래와 하락 거래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43, 42. 근데 이 수치를 보고 부동산이 살아났다고요? 게다가 거래량을 거론하는 언론들 많아요. 거래량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에 육박했다. 이거를 폭발했다. 거래량 폭발이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이 데이터 한동안 이거 뭐 시스템 점검으로 밝히지 않다가 요즘은 다시 데이터 보여주더라고요.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짐작하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아무튼 26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보니까요. 4,379건. 그리고 5월에는 4,857건이에요. 5월 건은 아직 다 집계가 안 됐으니 5월은 5천 건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월은 지금 26일 한 달이 거의 다 됐는데 2,381건. 이게 많이 늘어날까? 다시 줄어드는 모양새 아닐까라는 의심도 든다는 거예요.
게다가 과거와 비교하면 5천 건 요 근방에 있다고? 이게 거래량 폭발이다. 이건 정말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또 한 번 주관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월 평균이 6천 건이 넘습니다. 적어도 6천 건은 넘겨야 거래가 조금 늘어났다. 적어도 7천 건, 8천 건 정도는 돼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우 5천 건 가지고 거래량 폭발이라고요? 이런 사실 정부, 국토부 장관 모르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돈을 쏟아 부었는데 세금도 깎아준다는데 거래량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않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이젠 다 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닐까. 가계부채 급등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부동산부터 살려. 이거 죽으면 안 돼. 라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의학 드라마 이런데 심정지가 온 환자 맨 처음엔 전기 충격 살짝 가하죠.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몇 줄로 올려 계속 충격 강도를 높이잖아요. 네. 거의 지금 최고까지 높인 거예요. 문제는 이걸로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사치가 넘는 그런 충격을 줄 생각을 정부가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더라도요. 아무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내수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누가 집을 살려고 할까요? 게다가 데이터를 보면 다 나와 있죠. 다주택자들, 장기 보유자들 지금 집을 팔지 못해 안달이에요. 에이 설마 이는 아실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살아나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실 데이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오늘은 못 찾아봤고 어제 저녁 늦게 찾아봤는데 서울 매물로 나온 게 지금 몇 건이냐? 82,124건. 좀처럼 8만 건 이하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는 와 15만 1,359건. 인천은 34,431건. 이거 한번 합쳐보세요. 수도권에만 아파트 팔겠다고 나온 매물이 26만 7천 건이 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팔려고 할까요?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미분양 아파트 국토부 발표로만 따져도 7만 건이 넘고요. 업계 추정은 그거의 2배에 달하는 12만 건이 넘어가고 있고요. 거의 다 합치면 40만 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도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거의 최대치까지 전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래도 살아나지 않으면 드라마나 영화에선 그러죠. 치사량까지 더 올려. 최대까지 올려. 그럼 간호사들 말리죠. 말리는데도 의사가 그냥 강행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죽잖아요. 근데 정부는 결국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마지막 카드 그게 뭘까? 기준금리 인하겠죠. 맞습니다. 바로 언론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얘기하는 기준금리 인하. 얼마 전 방송 그나무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정부가 지금 하는 이 독립기관인 한은의 독립성에 크게 흠집을 내고 있잖아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걸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처럼 우리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려라. 물가가 잡힌 것도 아닌데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역대 최고이고 환율 지금 1,400원대가 지금 뚫릴 조짐인데 금리를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금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 정책 웬만하면 지금 현재 언론들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 반대하지 않잖아요. 유튜브나 저희 경불진이나 이런 데에서는 비판을 하지만 언론에서는 정부 잘하고 있는 거다 대부분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심하다라고 여기고 있나 봐요. 그래서 비난 일색이에요. 특히 문화일보가 어제 이런 사설 썼어요. 이철호 논설 고문이 쓴 사설인데 정부 여당의 금리 적반하장. 제목이 이겁니다. 정부와 여당의 기준금리 압박은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에게 성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책임 전가를 일컫는 고사성어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꼬집더라고요. 일반 미디어뿐만 아닙니다. 경제지들마저, 특히 그중에 헤럴드 경제마저 이런 사설 썼어요. 집값, 가계빚 우려 크다. 금리 대출 정책 더 신중해야. 갑자기 이렇게 스트레스 DSR 2단계 이거 연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정부가 이런 언론 지적 들을 턱이 있을까요?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김진욱 시티 이코노미스트 보고서. 이게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이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느니 8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99.9%도 아니고 100%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창용 하는 총재가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적 압력, 이 정부 압력이겠죠. 이 압력에 반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리라고 하니 하느는 내릴 수밖에 없을걸? 그것도 100%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이 정부 정책을 하는마저도 제어를 못한다니. 그리고 언론들도 제어를 못한다니. 정말 IMF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 둔다는 거 그 이유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만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거를 반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영끌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부동산 살려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위기를 극복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접으세요. 세상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